안녕하세요. 와인쟁이 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친환경 와인의 세 번째 이야기, 내추럴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추럴 와인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와인을 말하는지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사실 저는 내추럴 와인에 대해서 100% 신뢰를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추럴 와인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인데요. 1부와 2부에서 다룬 대표적인 친환경 와인인 유기농 와인이나 바이오 다이나믹 와인의 경우 이를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기관이 있고 때문에 오가닉 바이오 다이나믹 와인이라는 증명을 하려면 와이너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거든요. 소비자들은 유기농 와인 혹은 바이오 다이나믹 와인임을 입증하는 실이나 인증 혹은 문구를 와인 레이블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이를 보고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거였고요. 하지만 내추럴 와인은 그런 인증 기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와인이 내추럴 와인이라고 한다 한들 그 와인 생산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지 않는 한 100% 신뢰하기는 어렵죠. 그러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내추럴 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믿고 구매를 할 수가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추럴 와인을 만드는 생산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우선 내추럴 와인 업계에서 진정한 내추럴 와인이라면 이를 만든 와인 생산자가 정직하게 몇 가지를 지켜야 한다고 암묵적으로 정해 놓았어요. 첫 번째는 포도 재배는 관리 가능한 범위의 작은 규모여야 하며 대형 브랜드가 아닌 독립적인 와이너리여야 된다. 또한 포도밭은 친환경적으로, 그러니까 유기농 및 바이오 다이나믹 농법으로 관리되어야 된다. 네, 두 번째는요, 수확은 손으로 한다. 세 번째는 와인의 발효는 야생 효모로 자연스럽게 진행한다. 네 번째는 와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황을 제외한 첨가물을 철저히 배제한다. 다섯 번째는 여과나 정제를 가능한 한 배제한다. 이 5가지는 큰 카테고리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 내추럴 와인 생산자들의 입장에서는 더 자세한 룰이 있을 수 있겠죠. 여하튼 소비자는 내추럴 와인이라고 무조건적인 신뢰를 하기보다 이런 방식으로 와인을 만들었는지를 알아본 뒤에 구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로 전달하기는 쉬워 보이지만 이 5가지 룰을 제대로 지켜서 와인을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죠. 저 룰대로 이제 한다면은 내추럴 와인은 유기농 와인이나 이 바이오 다이나믹 와인보다 훨씬 더 까다롭게 만들어진 와인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인간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한 매우 자연적인 와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많은 내추럴 와인 생산자들이 아황산염조차도 배제하고 와인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1부, 2부에서 아황산염 없이는 와인을 만들기 좀 힘들다 이렇게 몇 차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니 1부에서도 조건이 붙으면 아황산염 없이 만들 수 있다고는 했어요. 오염되지 않은 건강한 포도를 매우 깨끗한 공정에서 양조한다면 이산화황 없이도 장기 보관이 가능한 와인을 만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였죠. 네. 여하튼 제 의견은 이산화황 없이 와인을 만들 수 있다. 다만 그 완성품의 향이나 맛이 소비자들에게 공감이 될 만한 퀄리티를 지니는 것은 쉽지 않다예요. 컨벤셔널, 그러니까 대량 생산 와인의 향과 맛에 익숙한 사람이 이산화황 없이 만들어진 와인을 처음 맛보게 된다면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이산화황을 배제한 내추럴 와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와인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성에 있어서 취약할 수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리고 장기 보관을 할 때나 숙성을 통한 이 진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도 숙지를 해야 되고요. 실제로 대부분의 내추럴 와인은 1에서 2년 사이에 소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물론 이 장기 숙성이 가능한 것들도 드물지만 분명히 존재하긴 하죠. 네. 그리고 이산화황을 배제하고 또한 여과 및 정제를 하지 않은 내추럴 와인이라면 병입할 때 소량의 효모가 남아있을 수 있고 이 효모가 죽지 않고 살아서 병원에서 후발효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는 와인을 오픈했을 때 약간의 탄산기를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추럴 와인들은 여과 및 정제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탁할 수가 있어요. 또 자연 효모로 자연 발효를 하는 것을 지행하기 때문에 다소 산도가 높은 와인 때문에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때문에 와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트렌디한 레이블에 혹해서 내추럴 와인을 마셨다가 향과 맛에 실망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잘 알려진 내추럴 와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오렌지 와인이죠. 다만 오렌지 와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니까요. 여기서는 패스할게요. 네.
이 외에도 일반 스틸 레드나 화이트 와인들도 내추럴 와인들이 많은데 유독 유명한 게 바로 뺀낫이죠. 펜낫이요? 빼띠앙 나뚜렐의 약자인데요. 이 빼띠앙은 프랑스어로 탄산, 나뚜렐은 자연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즉 자연적으로 생긴 거품이라는 거죠. 이 메소드 앙세스트랄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프랑스어인데 메소드는 방법, 앙세스트랄은 선조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조들이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던 방식, 이런 의미죠. 알겠습니다. 좀 어려운데 펜낫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샴페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스파클링 와인이 발견된 이유는 과거 발효가 덜 된 와인을 병입하는 바람에 봄에 재발효가 일어났고 그때 생긴 기포가 와인에 녹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뺀낫이 바로 이렇게 탄생을 하죠. 선조들이 해왔던 그 방식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메소드 앙세스트랄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즉 뺀낫은 한참 발효가 진행 중인 와인을 온도를 낮춰서 발효를 잠깐 멈추고 몇 달 안정화시킨 후에 바로 병입을 해요. 그러면 병 안에 여전히 당이 남아있고 효모가 있단 말이죠. 그럼 병 안에서 재발효가 일어나요. 온도가 다시 올라가면요. 그럴 때 기포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출시하기 전에 찌꺼기를 제거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데 제거하지 않으면 매우 탁한 색의 스파클링 와인이 됩니다. 그런데 펜낫이 이 내추럴 와인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는 내추럴과는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샴페인의 경우 2차 병 발효를 할 때 추가로 당분과 효모를 넣어주고 또 나중에 찌꺼기 제거 후에는 손실된 양만큼 당분을 첨가하는 작업을 해요. 뺀낫은 그렇게 추가로 넣어주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개입하는 건 온도를 조절하고 찌꺼기를 제거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다만 이산화황은 제외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맞는 뺀낫이라면 가장 내추럴한 스파클링 와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뺀낫은 좀 생소할 것 같아서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외에도 스틸 와인들도 내추럴 와인이 많으니까 한번 트라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내추럴 와인이 있다면 댓글로 추천을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네. 내추럴 와인을 많이 접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많아요. 내추럴 와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끝나기 전에 내추럴 와인 시음을 해봐야겠죠? 네. 저희가 오늘 무려 3병의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모두 같은 와이너리의 와인이고요. 와이너리 이름은 프렐리입니다. 슬로베니아 와인이에요. 1892년부터 와인 양조를 해온 조셉 프렐리라는 인물이 이 와이너리를 만들었는데요. 그가 세인트 루퍼트라는 곳에 황폐한 포도밭을 구입한 다음에 수년간 노력을 통해서 포도나무를 되살렸어요. 그게 바로 지금의 내추럴 와인을 만드는 토대가 된 거고요. 현재는 조셉의 손녀 로카가 3대 와인 양조자로 내추럴 와인의 철학을 계승해 나가고 있는 곳이죠. 참고로 비건 인증을 받은 곳이기도 해요. 비건 인증은 저희가 여태까지 다룬 적이 없었는데 이참에 설명을 좀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비건은 포도밭이나 와인에 쓸 수 있는 동물성 물질을 배제한 와인이에요. 와인을 정제할 때 계란 흰자나 브레풀 같은 동물성 재료가 쓰일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배제했다는 의미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 네. 시음할 와인은 프라리 블랑 브릿 네이처입니다. 네, 이 와인이고요. 네. 스파클링 와인이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뺀낫은 아니에요. 네, 샴페인 방식으로 생산이 되었고요. 품종은 다소 생소한 이름의 자메트나 50%, 샤르도네가 25%, 피노블랑이 25%가 블렌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픈을 해볼까요? 오! 기포가 있어서 엄청 세네. 네, 이게 오. 내추럴 와인이 약간 특징이라는 게 이런 게 왕관마개로 그냥 자연스럽게 네. 그죠? 이 자메트나 품종은 슬로베니아가 원산지예요. 제가 슬로베니아를 여행할 때 슬로베니아의 관광 명소 중에 마리보르 지역에 올드바인 하우스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길고 큰 올드 하우스의 벽을 포도나무가 쭉 따라서 벽에 붙어서 자라고 있어요. 그때 그게 수령이 400년이 된 것들이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마셔보는 품종이라서 기대가 아주 큽니다. 와인은 샴페인 방식으로 만들었지만 필터링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고로 주먹도 하지 않았고요. 1차 발효 후 1년 후 숙성하고 2차 발효 후 2년 동안 추가 숙성을 거친 와인입니다. 네, 크라운캡을 씌운 것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네.
대고로 주먹을 하지 않아서 크라운캡을 유지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왜냐면은 대고루 주먹을 통해서 효모 찌꺼기를 빼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아예 생략을 해버렸으니까 이대로 계속 보관해도 되는 거죠.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보시면은 굉장히 탁해요, 와인 자체가. 향은 너무 신선하고 좋네요. 일단 오렌지 껍질같이 좀 시트러스한 과실향들 올라오고요. 배 단면을 향을 맡는 것처럼 달콤함이 있어요. 시원하면서요. 그리고 효모향이 느껴지네요. 근데 막 토스트 되어 있는 뭐 비스켓 같은 그런 효모향이 아니라 이건 마치 효모 자체를 맡았을 때 느껴지는 그런 향들. 마셔볼까요? 음료 중에 갈아 만든 배 있잖아요. 네. 그걸 먹는 기분이에요. 그렇게 달진 않잖아요. 달진 되게 않은데 드라이한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서양 배의 과즙 같은 물씬한 느낌? 그러니까는 주시하고. 사실 서양배는 달콤함이 별로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입안에서 사실 기포감이 좀 두꺼워 보였거든요. 그래서 좀 거칠 거다 생각했는데 입안에서 또 자기들끼리 쪼개지면서 퍼지는 기포감이 재밌게 느껴져요. 근데 목을 넘기고 나면은 피니쉬가 좀 깔끔하네요. 그러니까는 길게 간다기보다는 좀 깔끔하게, 파인하게 끝난다? 자, 두 번째 마셔볼 와인은 로제 스타일의 스파클링 와인이에요. 이건 100% 자메트나 품종이고요. 이 자메트나 품종의 캐릭터가 어떤지 보다 더 잘 느낄 수 있는 와인이라 볼 수 있겠죠. 양조 방식은 앞서 설명한 블랑브리 네이처와 같다고 합니다. 네. 네, 색이 되게 굉장히 연하네요. 연하고 네. 전 되게 플로럴한 향들이 올라올 거라 생각을 했어요. 꽃향들이 올라오긴 하는데 마말레이드한 과일처럼 앞에 블랑은 오렌지 껍질에 시트러스한 과실향이 먼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오렌지 껍질이나 뭐 다른 과일의 껍질들을 설탕에 담갔다가 마말레이드 시켜서 여기다 풀어놓은 것처럼 찐득하고 달콤한 향들이 같이 올라오네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이건 역시 입안에서 쪼개지는 기포감 재미있고요. 피니쉬 엄청 깔끔하네요. 엄청 깨끗하게 끝납니다. 여운이 긴 편은 아니에요. 아주 깔끔하게 입안을 정돈해 줄 수 있는 매력이 있네요.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와인이고요. 프렐리 모드라 프랑킨자입니다. 와인 이름에 포도 품종 이름이 들어있어요. 모드라 프랑킨자는 사실 블라우 프랭키시 품종의 별칭이거든요. 블라우 프랭키시는 독일을 비롯해서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같은 동유럽 국가에서 재배되는 포도 품종이에요. 네, 그래서 이 와인은 모드라 프랑킨자 100%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손수확을 했고요. 2주간 치명 과정을 거쳤고 자연효모를 사용해서 발효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1년 6개월간 슬로베니아와 프렌치 오크에서 숙성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필터링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요. 뭔가 좀 진해 보이긴 해요, 와인 자체가. 사실 색깔이 진짜 간장병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와인을 테이스팅 하려고 수일 동안 그대로 세워놨어요. 왜냐면 밑에 보시면은 침전물이 엄청 쌓여 있죠. 네, 침전물이 많이 쌓여 있어서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가만히 세워뒀었죠. 따라 볼게요. 색이 굉장히 진합니다, 우선. 너무 익숙한 향이 나요. 초반에 사실은 간장 같은 익숙한 향이 났었거든요. 근데 그 향이 금세 날아가네요. 네, 지금은 많이 날아갔어요. 제가 왜 아까 간장이란 표현을 했냐면 이게 리콜리스 향이 가운데 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네요. 사실 이런 감초향이. 예. 네, 이런 와인일 거라고 기대를 안 했어요. 좀 더 밝을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진한 검은 베리류 향. 코로 넘기기 전에 좀 시원하면서 연필 신 같은 향들도 올라오네요. 향을 좀 즐기는 게 재밌는 와인인 것 같아요. 바디감은 미디움이에요. 미디움에서 어떤 분들은 미디움 라이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향에서 느꼈던 그 향들이 맛으로도 전달이 돼요. 뭐랄까 좀 꼬리끼리하면서 탄닌이 있네요, 그리고. 탄닌이 약하게 느껴져요. 아주 약하게 느껴지고 저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와인이에요. 그러니까 좀 밝으면서도 가볍다고 느껴지지만 그 안에 좀 힘이 있는? 저는 이 와인이 너무 재밌는 게 이거는 제가 평소에 와인 안주로 즐겨 먹는 스페인 살치촌이라는 이제 생햄이 있어요. 그 냄새가 좀 나네요. 너무 신기하다. 그 햄을 연상해 보면 짠맛, 꼬리끼리한 느낌, 좀 강하지 않은 후추향 이런 것들이 맞아요. 배합돼 있어서 약간 스파이시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좀 스파이시한 것 같아요. 살찌청과 같이 먹으면 엄청 맛있겠네요.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세 개를 굳이 놓고 비교하자면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좀 밝고 가볍고 깔끔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첫 맛은 약간 저는 탄닌이 있다고 느껴졌는데 두 번째 마시니까 안 그러네요. 엄청 부드럽게 그냥 쑥 근데 넘어가요. 그런 탄닌의 텍스처가 느껴져요. 질감 같은 게. 그래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예 없다 그러면 너무 라이트한 와인이 되는 건데. 없진 않죠. 하지만 아까 이 필터링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음.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내추럴 와인들 중에서는 제가 기대하는 평균 이상의 좋은 와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친환경 와인에 대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네. 다음 영상에서는 내추럴 와인의 진정한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오렌지 와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워낙 좋아하는 와인이어서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저도 오렌지 와인 정말 좋아하거든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